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오후 9시 기준으로 이미 7만 명이 돌파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초였죠. 오미크론이 이제 대유행했던 당시처럼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면 순식간에 10만 명 그리고 20만 명까지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우리 시장 이제서야 조금 반등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은행주의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애플 등의 영향으로 하락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은 코인 시장은 올랐다고 하니까 바로 코인 시황부터 보고 오도록 할 텐데요.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어제 기준으로 1조 달러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약 1개월 만에 일어났던 반등세였는데요. 또 어제 오후 4시 반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비트코인은 2,900만 원 선을 재돌파해줬고요. 달러 기준으로도 22,000달러를 일시적으로 뚫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면서 오늘 오전 기준으로 다시 일시적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 상황인데요. 하지만 전반적인 시가총액 어제 전일 대비 4.41% 오르면서 전일 대비는 여전히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 3.21% 상승 반전에 성공해줬고요. 전주 같은 시간 대비도 무려 8% 넘게 오르면서 현재도 21,000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강한 지지 구간의 가격 라인이 18,000달러에서 19,000달러 구간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해당 구간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혹은 그 이상의 상승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이 업계에서는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박스권 추세 같은 경우도 30일선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단기적인 가격 하락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차 대조표에서 비트코인의 물량이 지난해 대비 무려 10만 개 이상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을 기업들이 현재 본인의 대차 대조표에서 많이 이 물량을 감소하고 있는 모습들, 결국에는 해당 물량들이 개인에게 넘어갔다라기보다도 아무래도 장세가 어렵다 보니까 유동성 면에서 감소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3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다음으로 테슬라가 43,000개. 그리고 코어 사이언티픽이 8,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더리움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굉장히 강한 반등세를 보여줬던 이더리움이죠. 전일 대비도 10%지만 일주일 전 대비 무려 35% 급등했습니다. 현재 가격은 1,500불에 가까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 가격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을까요? 18만 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죠. 알트코인 셰르파 같은 경우는 이번 이더리움의 가격 1,700달러에서 1,900달러까지도 내다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이더리움의 반등은 단기 반등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시적인 이슈를 이겨낼 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도 코인 글래스 데이터를 인용을 하면서 1,000달러 조금 위에서 거래됐던 이더리움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현재 3억 3,700만 달러가 넘는 숏 포지션이 청산이 됐다라고 데이터를 밝혔습니다.
9월로 예정돼 있는 이 이더리움의 머지 이벤트가 굉장히 큰 상승 탄력을 이끌어냈다라고 업계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현재 매수세가 지속될 경우 이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의 가격이 $1,800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400대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3,000 정도 이상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점 투자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한편 3위와 4위의 스테이블 코인 큰 변동성 없이 가격 일불이고요. BNB 전일 대비 3%, 또 전주 대비도 두 자릿수 이상 올라주면서 현재 250불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BNB의 USD 코인 큰 변동성 없이 가격 일불이고요. 이 리플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속적인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는 우선 2.55% 올랐고요. 일주일 전 대비도 13% 가까이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 리플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이 리플의 전 CTO였던 이 제드 맥칼렙의 이 리플의 이 매도가 지속적으로 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만 해도 제드 맥칼렙이 이 500만 개의 리플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했었죠. 하지만 하루 만에 제드 맥칼렙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리플의 전 매도를 이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리둥절하다라는 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있는데요. 이 리플 같은 경우는 3명의 공동 창업자가 있었는데 이 보유 물량을 동시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한 주에 매각할 수 있는 일정 규모를 정해놨었습니다. 이 해당 규모에 따라서 제드 맥칼렙이 지난 8년 동안 꾸준히 본인이 받았던 리플 매도를 지속적으로 이어왔고요. 결국 오늘 오전에 전량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드 맥칼렙의 리플 전량 매도 소식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전일 대비 2.55%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8위의 카르다노입니다. 전일 대비 6% 넘게 올랐고요. 전주 대비도 9% 넘게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9위의 솔라나는 전일 대비 3.35%지만 일주일 전 대비 무려 20% 가까이 올라주면서 현재 가격은 40불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업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솔라나의 일일 활성 주소 수가 이더리움과 BNB 체인을 뛰어넘으면서 이번 약세장에서만 20%가 넘었다라는 수치가 확인이 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코인마켓캡은 이러한 수치 변화로 인해 솔라나 기반의 디파이 또는 이 NFT 생태계에는 굉장히 큰 성장 견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긍정적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코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과 같은 대장주들이 큰 폭으로 오름에도 불구하고 이 밈코인인 도지코인 큰 변동성 없이 현재 가격은 0.0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특징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장주들이 큰 폭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 대형 프로젝트들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이더리움 클래식의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제부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던 이더리움 클래식. 이 업계 인사인 콜리누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이번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 상승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또 적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이더리움이 POS로 전환을 하면서 기존의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모두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몰려가면서 이 이더리움 클래식에는 결국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 이 시장 상황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에 여전히 여러 좀 우려점들이 있다라면서 본인의 글을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은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더리움 POS 전환 이후에도 이 DCG의 ETC 지원이 가능한지, 지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에도 좀 제기를 했고요. 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탈릭 부테릭과 같은 굉장히 큰 생태계 리더가 있지만 이 이더리움 클래식에는 해당 역할을 해줄 리더가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의 경고성이 어느 정도로 유지될 수 있을지도 의아하다라고 적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클래식의 채굴자들이 과연 이 거대한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갈 수 있을 능력이 있을지도 의문을 던졌는데요. 우선은 이더리움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이더리움 클래식까지 끼쳐지고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지는 좀 우려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전했고요. 다음으로 폴리곤 같은 경우도 최근에 70%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확장 솔루션인 폴리곤이 지난 7일 동안 무려 70%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상위 20개 암호화폐 중에서는 가장 좋은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번 폴리곤의 가격 상승, 바로 디즈니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의 일부로 이 폴리곤을 선택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63%의 급성장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 디즈니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혁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비즈니스의 일환이라고 하고요. 이 AR 그리고 NFT 또 다른 이 혁신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술을 작동하는 프로젝트를 발견하고 지원하도록 설계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또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폴리곤 굉장히 좋은 가격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폴리곤의 네트워크 활동도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 또 50일 이평선의 브레이크 아웃 말 그대로 이 저항선 돌파와 또 역사적 저항인 0.88달러를 성공적으로 넘겨주는 등 여러 반전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어서 지속적인 폴리곤의 강세도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죠. 다음으로 업계 인사들 이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서 좀 거시적으로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죠.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강약세 사이클 관점에서 지금의 약세장은 앞으로 7월부터 총 250일간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도 1년 정도는 더 약세장이 지속될 것 같다라고 보고서를 통해서 개인 의견을 밝혔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의 가격의 4년 주기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전의 사이클 패턴이 반복이 된다면은 이 약세장은 앞으로도 250일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약세장을 돌이켜봤을 때 2012년에서 2015년 있었던 약세장은 이 다크웹의 실크로드 그리고 해킹으로 인했던 마운트 곡트 사태가 주요 트리거였지만 이후에는 이더리움 그리고 주요 거래소 또 지갑 업체들의 등장이 다음 강세장을 이끌었다라고 전했고요. 또 2016년에서 19년 같은 경우는 이 이더리움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에 의한 ICO 붐이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에 활기를 넣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사이클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완화적 통화 정책이 이 투자 자산들의 급등을 야기했고요.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가 독이 돼서 이번 암호화폐 약세장이 시작이 됐다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뿐만 아니라 전 블랙락 임원이었던 한 포트폴리오 매니저도 앞으로는 비트코인이 모두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어제 오늘 보여줬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이 연말까지 좋은 강세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월가 트레이더 버니의 미국 주식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시카고 선물거래소와 월가 현재 동향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미국 시카고에서 재무 컨설턴트로 계신 버니 씨와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상장 지수 펀드를 말하는 말이죠. ETF 관련돼서 여러 가지 대안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들 눈여겨보고 계실 텐데 이 ETF의 특징과 그리고 종류, 차별화 지점 등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ETF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점들까지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So I want to talk about exchange traded funds, ETFs. I want to give a pretty detailed analysis of them. I want to think about initially what they are, what makes them different, then what kinds they are, how you can, invest in different kinds. Then what specific things that are really interesting within ETFs that are very helpful for somebody that owns an ETF. And finally, I want to talk about in detail, like how I use ETFs, not only to like say, for example, to be able to gain market exposure, but to be able to understand how the market's moving and what's going on and what information I can gather from looking at these ETFs in an analytical way. So
today, let's talk about like the specifics of an ETF, an exchange traded fund. What are they? They've grown like crazy over the last 40 years. So the difference, like when I started trading, we didn't have ETFs. What we really had back then was all mutual funds. And you could identify a mutual fund. You could have it a passive fund, an active fund. You could do whatever you want with it, different kinds you could buy. But that's what they were. They were mutual funds. They gave you exposure into different industry classes, into different investment styles, but they were expensive. So let's just look at the difference between an exchange-traded fund now and a mutual fund now. Mutual funds are still really, really big. So if we just do these concentric circles, okay, the things they have in common, both obviously pool money from all sorts of different investors into the same basic pool of assets. And that pool of assets is what we can see how it prices all the time. Both provide diversification. So when you're in an exchange-traded fund, you have a bunch of stocks within that fund or a bunch of bonds within that fund, whatever it is, bunch of commodities. And the same thing for mutual funds. They both do the same thing. And they can do it with different investment styles, that sort of thing. Now, what separates them is that you can trade an ETF all day long, okay? You can buy them and sell them all day. You can't do that with a mutual fund. You also typically have passively managed funds. So when you buy an ETF, say you buy the SPDR ETF, you know exactly what you're getting within that ETF, and they constantly rebalance to make sure that whatever is in that ETF stays within that ETF, regardless of whether the price goes up or down, whether there's additional investments in it or additional withdrawals coming out of that, redemptions. And then obviously the prices move all day, so you can buy them and sell them at different prices during the day. Mutual funds, you only buy one time at the end of the day, you buy them, and they're priced by the close of the previous day. And typically those mutual funds are actively managed. So that's the difference between an ETF and a mutual fund. Plus the fact that ETFs have much, much, much less cost to them, mostly because they're passively managed and not actively managed. So when we look at the expense ratios of some of the largest ETFs in terms of asset sizes, you can see how small they are. A lot of times a mutual fund might have 1%, 1.2% fees annual during the year, but these are down to 3/100ths of 1%, 9/100ths of 1%, really small. Here's some of the biggest ones we've got, and you can see that the biggest ETFs, okay, are basically the overall stock market, whether you're getting the S&P 500 or the total stock market. And that's because a lot of people want diversification. They don't want to have to pick a stock. They don't want to have to pick an industry sector. They just, if the stock market goes up, I want to be in, and I don't want to have to pay a lot of money to be in. It's a great thing for them. There's also big ETFs in bonds and emerging markets. The same thing for emerging markets. That's a lot of times what people say is, okay, I know emerging markets is a great area to be in, say 7 out of 10 years, but I don't know if I'm supposed to buy South African stocks, Korean stocks, stocks from South America, European stocks that are from the Eastern Europe, Russia, anything. They just don't know. So what they say is, get me into an emerging market fund or an ETF, and I'll be able to participate that way. Now, if we look at ETFs, remember I said they were all basically passive, so you can see like the difference between active in blue and passive in orange. So obviously all of these ETFs are predominantly passive, and one of the reasons that that is the case is because within that they can keep their costs down.
as long as it's passive. They don't have to do a tremendous amount of work. If we look at the top 2 managers of U.S. listed ETFs, Vanguard was the original and they're the biggest, and then BlackRock is now second. And you can see what happened between 2020 and 2021, how big the growth was. Vanguard went up 50% and BlackRock went up almost 50%. So remember that 2021 was a really good year for stocks, and they saw a significant amount of inflows into their total ETFs. So why are ETFs so popular? You can trade them all day long, so you can identify where they are and how the returns have been for that day, okay? So you can get in and out of an ETF just like you can get in and out of a stock during the day, okay? They provide great diversification, so you can build a portfolio and you don't have to buy all the individual stocks. You can build a portfolio within a sector or within an investment style or within basically a class of investments. Transparency, you can look on the prospectus, say, for example, if you want to, and you can find out exactly what stocks they own and what percentage of the total value of that ETF that stock might be or that bond might be. And so you can identify that, say, for example, I'm buying an ETF and Apple is 6.7% of this ETF. Well, it's going to stay 6.7% regardless of asset inflows or redemptions. They're going to constantly rebalance that. But otherwise, it's going to stay at 6.7%. So, and they're really, really low fees. So when you think about an ETF, a lot of people buy them because they can transact into the market, they can get what they want, and they know they're not paying a lot to be able to do that. 네, ETF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버니의 미국 주식 시간을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다시 보기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에이블에셋의 유강희 대표님과 함께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빅스텝을 단행을 했는데 그렇게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한국은행이 7월 13일에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이라고 하는 50bp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50bp를 인상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높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6%대에 진입을 했는데요.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외식 물가 지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누계보다 6.7% 상승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서민식품을 중심으로 상승을 했는데 짜장면 가격이 상반기에만 9.1% 정도 상승을 했고 삼겹살도 7.4% 정도 상승을 하면서 물가가 좀 빠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물가를 좀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소비를 줄이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물가를 잡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문제는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소득보다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좀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소비가 줄어들 수 있어서 경기에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3.9%를 좀 기록을 하면서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되면 상품 서비스 가격과 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한국은행의 빅스텝 단행과 관련돼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이 속도로 가다 보면 이달 말에 한미 금리 역전이 사실상 기정사실화가 된다는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역전 현상, 저희가 가장 경계하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관련돼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 저희가 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는 7월에 FOMC 회의가 남아 있는데요.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금리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75% 정도고, 50bp를 인상한 우리나라는 2.25% 정도 됩니다. 현재 미국이 좀 더 낮죠.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981년 12월 이후 최대폭인 9.1%를 좀 기록을 하면서 7월 말 FOMC 회의에서 100bp를 인상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bp 인상보다는 75bp 인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75bp 인상도 1994년 이후 최대폭의 인상이었는데 이번에 만약 100bp 인상을 한다면 2개월 연속 자이언트 스텝 이상이기 때문에 시장에 좀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미시간대 7월 소비자 태도 지수를 좀 살펴보면은 12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5.2%로 전월의 5.3%보다 조금 더 낮아졌고 원유 가격도 예전과 좀 달리 100불 초반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75bp 인상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100bp를 인상을 하거나 75bp만 인상을 해도 미국과 금리가 좀 역전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이탈이 나오거나 혹은 환율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거래를 하시는 게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7월 FOMC에서 적어도 자이언트 스텝 정도는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흐름대로 간다면 금리 역전 현상은 이것 또한 기정사실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좀 짚어봤고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기준금리랑 시장금리가 뛰면 이 서민들 입장에서는 살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데 관련돼서 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금리도 덩달아 뛰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현재 인플레이션의 원인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인플레이션은 수요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기보다는 비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문제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진정되지 않으면은 금리 인상만으로는 물가를 잡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새로운 코로나 변이가 발생을 하면서 중국의 재봉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중국이 재봉쇄를 한다면 공급 문제가 또 한 번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계속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업들의 경우 원재재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고 임금도 많이 인상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번에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자 부담도 좀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를 보게 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 상환을 못하는 한계 기업이 16% 정도라고 하는데요. 또한 중소기업의 같은 경우에 자금이 부족을 할 때 보통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을 할 때 유상증자, 채권 발행, 대출 등으로 자금을 확보를 하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한 2조 8천억 정도 증가될 수 있다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자에 대한 부담은 기업뿐만 아니라 가계에서도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한 1,800조 원 정도가 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20년과 21년에 B2, 영끌로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했고 또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더 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 부담을 좀 느끼게 되면은 부동산 매입을 줄이게 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부실화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필수적으로 대출에 좀 기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힘들어질 수 있겠군요. 그럼 관련돼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 증시는 단기적인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어제 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하거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좀 어느 정도 위축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만 20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 미국에서 이번에 75bp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금리 역전이 좀 나오면서 환율이 상승하고 환차선을 우려한 외국인의 매도가 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조금 시장을 좀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은행주에 대한 관심도도 많아지는 편입니다. 금리가 조금씩 인상이 됐다라고 하면은 은행주 주가가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였을 텐데 지금은 금리가 너무 좀 빠른 속도로 인상이 되다 보니 대출의 부실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주의 좀 한번 부진한 흐름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실적보다는 정책적 이슈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추진, 그리고 금리 인하 압박 등이 계속되면서 전통적인 수익 구조인 예대마진이 좀 축소되고 앞으로 실적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좀 반영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 매력이 있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 분할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의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블에셋의 유강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종목별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이야기부터 차분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국내 증시 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좀 집중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만 간밤에 뉴욕 증시는 주요 지수가 좀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은행주들의 실적이 좋았는데 애플 관련된 이슈로 시장이 좀 하락했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기업인 글로벌 기업인 애플의 고용 관련 소식이 악재로 좀 작용을 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뉴욕 증시는 개장 이전에 선물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향하고 있었는데 개장 후에는 하락적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슈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첫 번째로는 애플 쪽에 긴축 이슈가 부각됐습니다. 신규 고용과 관련해서 규모를 줄이고 이 규모와 관련된 비용 부분 절감할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가 고용 규모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때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라는 요소를 대입해서 하는 플레이입니다. 비교해서는 아마존이라든지 메타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신규 고용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요. 이 부분 자체는 해석해 보면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 즉 성장주로 일컬어졌던 빅테크 기업들의 대응이겠고 향후에 지금 가깝게는 2분기 실적이라든지 이 부분이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지금 IB단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이미 단계적으로 반영이 돼 있고 이 단계적인 반영이 지수에 반영이 돼 있다는 의미보다는 깊이 현재 고착화돼 있다 이런 식의 멘트를 하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자체의 반응은
지금 2분기 실적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요소들, 어제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반등이 함께 나온 측면이 있다 보니 약간 시장에 혼조세가 있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과 연결을 해본다고 하면은 일단 대형 IT주들이 반등 나타나는지 그 여부가 가장 큰 포인트로 보입니다. 네,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상황이 오늘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 대형 IT주들이 좀 버텨주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자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업들의 그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상장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는 잇따라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실적과 관련돼서 종목별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장 속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지금 대형 IT주들은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 좋다는 의미 자체가 실적이 좋아지고 이러한 요소보다는 수요와 공급 요소 거기에 따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런 흐름상에서 중소형 쪽으로 시세가 연속되는지 여부가 2분기 실적이 좋은 소켓 업종 그리고 기판 업종 이런 쪽에서 시세가 연속되는지 여부가 중요했는데 전일 같은 경우 해성 DS라는 기판과 관련된 리드 프레임 즉 기판의 전기를 잘 통하게 해주는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기판 같은 경우 판매가 잘 되면 기업 같은 경우도 당연히 기판 대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요소 였거든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기대가 됐었는데 기대 대비해서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하고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점은 기판 관련된 나머지 종목들, 이제 심택이라든지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예상치 대비 실적이 소폭이라고 하면 한 10% 내로 잘 나온다고 하면은 주가가 되려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제 해성 DS 실적을 비추어 봤을 때는 일단은 중소형 단 IT까지 쉽게 확산은 안 된다는 점, 그 점을 알 수가 있었고 실적의 시장 예상치, 나머지 소켓 기업이라든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2분기 실적의 시장 예상치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저희가 그 검색창을 통해서도 특정 기업을 치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 초반에 2분기 실적의 예상치랑 실적 발표가 임박해서 예상치랑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리포트 발표가 있으면은 여기에 대한 평균치를 대입을 해서 업데이트를 계속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2분기 실적을 앞두고 검색창을 통해서나 아니면 최신 리포트를 꼭 찾아보면서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실적 예상치, 2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지 아니면 낮춰졌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특징주로 이야기를 해드렸던 해성 DS, 오히려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들을 좀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관련돼서 그렇다면 오늘의 특징주는 어떤 종목 저희가 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TSE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켓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소켓이라고 하면은 반도체와 관련된 소모품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어제 ISC라는 소켓 관련 기업의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주가는 윗꼬리를 달았지만은 시가 대비해서는 한 3% 정도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TSA 같은 경우가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230억 원대입니다. 이 예상치를 기억을 해 놓으시고 실적 발표를 하기 이전에 일단은 대표적인 소켓 관련 기업 그리고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그 데이터를 본 기업 같은 경우가 일단 실적이 잘 나왔다 보니까 연결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가격 접근 같은 경우는 61,500원대에 접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그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 추세라고 하면은 주가적인 전체 흐름을 보면 대형 IT 쪽에서 중소형 IT 쪽으로 크게 퍼져나가지는 않는 흐름입니다. 다만 어제 일부 싼 종목 또는 실적과 연결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선제적인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수급 보고 따라가는 플레이는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급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수급은 하나의 참고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TS를 말씀드린 이유는 해성 DS의 실적 같은 경우가 기판과 함께 연결될 가능성은 좀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어제 실적이 나오고 하락했기 때문에 다른 기판 업종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오고 주가가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변동성 같은 경우가 상승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 속해 관련 기업인 ISC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하고 주가의 부흥으로는 윗꼬리를 달았지만은 그래도 시가 대비는 상승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이와 연결해서 그 수출 데이터가 꺾이지 않은 그러한 같은 요소를 갖춘 속해 관련 기업인 TSE 같은 경우로 말씀드리게 됐고 가격 접근은 61,500원대에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속핵 관련 종목입니다. TSE 몇 번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관련돼서 속핵 관련된 다른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곁들여 드렸습니다. 관련돼서 오늘의 TSE는 가격 접근 61,500원대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좀 속핵 관련된 종목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종목까지 특징주로 체크해 주시면 대응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IT 대형주들 위주로 우리 시장 올라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디까지 떨어지나 걱정이 좀 한가득이었던 SK하이닉스 그리고 또 삼성전자를 필두로 우리 시장에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주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은데 대형 IT 종목 강세가 지속되는 이 시장 속에서 좀 확산해서 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곳일까요? 네, 그 말씀해 주신 점을 시장과 한번 연결해 보면 최근 지수 대비 강했던 그 업종 같은 경우가 제약바이오 업종이었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1차원적으로는 금리 인상기에는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도 뒷받침되지 않고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라든지 그런 부분의 비용이 계속 나가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좋지는 않은데 최근의 시장에서는 시장이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올 때 그 국면에서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 해서 먼저 수급이 유입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수급이 빈집인 요인 그러니까 매도가 많았고 뚜렷하게 매수가 없는 쪽으로 일단은 반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쪽에 주가가 강했었고요. 거기에다 더해져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키트 관련주들의 상승, 그 다음에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었는데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백신의 출시에 대한 주기가 미뤄지면서 주가는 지금 조정이 나온 측면이고요. 키트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는 단계다 보니까 주가는 제약바이오의 조정세와는 좀 다르게 흘러갈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최근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다시금 이게 주도 업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가 많고 종목에 대해서도 시총 상위주들을 보던 단계에서 많이 퍼뜨려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또 임상 진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물질과 관련해서 기술 수출의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요소로 지금 펀딩을 통해서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기업이 이게 임상 3상을 진행할 거다. 근데 이거를 조목조목 하나 보면은 예전에 나왔던 얘기가 반복되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지금 정복되지 않은 안 부분에 대해서 3상을 진행한다 이런 요소들은
꼭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데 그 끝이 같은 안 좋은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지금 나왔던 얘기가 기존에 있었는지 아닌지를 꼭 체크해보고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포트상으로도 30% 이상은 안 갖고 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 시세가 한번 났었던 요소의 업종 같은 경우는 한 번 더의 시세가 나기 위해서는 분명히 다른 요소가 있어야겠고요. 뭐 그러한 점은 임상 3상이 성공하는 기업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그 기술 수출과 관련해서 이게 연속성이 있는 기업이 있다든지, 그 요소에 부각이 없으면은 제약바이오는 예전의 영광은 찾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대형 IT 종목의 강세가 지속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점, 그러니까 중소형 IT 쪽으로 연속성은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거는 하나의 그 가능성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TSE라는 종목도 그렇고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도 그렇고 가능성을 통해서 이게 투자에 대입을 하면은 그 성공의 가능성이 또 낮습니다. 실적에 대한 요소는 연속된 점이 있지만은 대형 IT가 강했기 때문에 중소형 IT 쪽을 선점해서 들어가는 그런 플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조금 여기에 대한 측면도 비중을 강하게 가져가기는 부담이고,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려 나가는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오면 이제 속해 관련,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기업의 주가까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하나마이크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IT 주들이 반등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IT와 관련해서 원래 밸류가 싸지 않냐, 아니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지수가 2,500, 2,600을 갈 거다. 이러한 의견도 있고,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공급 이슈로 인해서 그 캐펙스 투자를 줄였으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냐, 그런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일단은 시황이 좋을 때, 안 좋을 때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겠고요. 이 IT와 관련해서 시황이 좋을 때 같은 경우는 공급을 줄이면은 좀 부정적인 요소가 있겠지만은, 안 좋은 시황에서 공급을 줄인다는 점은 이게 수요에 영향을 또 타이트하게 미칠 수 있고, 당장은 아니지만 미칠 수 있고, 이게 SK 하이닉스의 기존의 캐펙스 투자 요소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해보면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다른 기업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요소를 종합해 봤을 때 조금 상대적으로 그 실적 대비해서 낮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대형 IT 업종과 연결해서 주가 흐름까지 체크를 해볼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 비율이 한 5배 수준, 구체적으로는 5.5배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대형 IT의 시세가 연속되면은 여기에 관련된 기업의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한 13,000원대에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적은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주가 수익 비율이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세의 연속성으로 보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실적은 말씀드리지 않고 가격만 말씀을 드렸고요. TSE, 하나마이크론 두 종목 다 대형 IT에서 중소형 쪽으로 시세가 이어질 가능성으로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플레이를 할 때도 일단은 우선적으로 한 20% 이내, 전체적인 포트에서 20% 이내로 플레이를 하시길 권고를 드리겠고요. 매수를 하고 나서 손절 같은 경우는 아주 타이트하게 한 3% 정도를 잡으시고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 하나마이크론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작전까지 모두 세워봤습니다.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영향이 분명히 장 초반에 있을 것 같은데요. 장중 매매 시그널 통해서 작전 또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